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 의학사 11번째 계획된 걸로 치면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요 이후에 한 개 정도를 더 할지 그건 좀 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우리가 읽어왔던 세 번째 책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충격이라고 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고 하는 책의 3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제목은 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공유 경제와 온라인 대중 공개 의료 이렇게 잡았어요. 공유 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좀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인 내용으로서는 온라인 대중 공개 의료, 무음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매시브 온라인 오픈 메디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그 교육에서 얘기하는 무크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거죠. 매시브 온라인 오픈 코스. 그래서 대규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개 강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의학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이루고 있지 않지만 이 에릭 토폴 저자인 에릭 토폴은 의학에서도 머지않아서 곧 실현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텐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개 6가지로 잡아봤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주로 의료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만 의료만을 주로 다룹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주변적인 컨텍스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주변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를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그다음에 우리들의 욕망, 심지어 구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매체가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과 인터넷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를 정도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의학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는 살림살이 구조가 변화했던 거죠. 수렵 채취부터 시작해서 지금 디지털 경제까지 구조가 변화했던 것이고요. 정치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 민주주의의 형식 내용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같이 크게 변화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이 의학이 됐든 교육이 됐든 간에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관련된 상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사악한 존재다 이런 인식이 깊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더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데 그런 변화에 기여한 것은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썼을 때는 랜이 없으면 못 썼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모든 사물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센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물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AI가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큰 변화를 같이 읽어내야만 우리가 의학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내용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의료에서는 이제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항목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는 것은 이 책임입니다만 우리 교재입니다만 이런 세 가운의 책을 참고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왼쪽 것은 제레미 립킨이라고 하는 소위 미래학자죠.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최백은 경제학자죠. 최백은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책인데 이제 인간의 그 본성을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엠파티쿠스다. 공감인이다. 과거에는 경제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공감인이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책은 뭐 국내 그 스태피라고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쓴 두 분이 쓴 책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은 요 책을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의학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연결 시대의 공유경제와 사물 인터넷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그 산업 공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미래와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그 좋은 그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를 살펴보십시다. 인간의 살림살이의 역사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만 우리는 수렵 채취 경제로부터 시작을 했고 인류가 진화해온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농업이 왔죠. 농업이 됐고 그다음에 산업 경제가 됐습니다. 상품 생산. 그다음에 지금 어떤 시기냐? 지금 개방 공유 경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그 흐름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렵 채취 시기는 자급자족 경제죠. 그다음에 농업 경제에서는 자급자족이 기본이지만 또 소규모 유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산업 경제에 와서는 거의 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됐죠. 그리고 그런 생산 시스템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하향식 통제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산업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후기 산업 사회라고 그러죠. 소위 정보 사회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은 개방 공유 경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춤 생산이죠. 이제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되고 있고 소비도 역시 그런 데서 맞춰졌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 생산된 생산물에 맞춰서 소비 욕구도 진화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평적 연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죠. 수평적 연결. 그러니까 과거는 수직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수평적 연결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미.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책도 그런 그 기반에서 쓴 건데 왼쪽 거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아까 보셨던 그 책에서는 지금을 뭐 3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하고 지금 그 연결 네트워크를 같은 하나의 성격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1차, 2차, 3차로 나눌 수가 있고 또는 1차, 2차, 3차, 4차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 그리고 이때 인쇄기술이 나온다고 그랬죠. 저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인쇄혁명.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어떻게 그 유럽 사회의 큰 문화를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철로가 이제 놓여지고 그다음에 공장이 만들어지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죠. 증기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게 1차고 19세기죠 주로.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소기동력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도입됩니다. 내연기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은 외연이잖아요.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산업혁명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3차 혁명에서는 이제 컴퓨터 정보통신망 기반으로 해서 지식정보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도입되고요. 근데 4차 혁명에서는 혁신 기술 기반으로 해서 산업,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된다. 만능지능이다. 만능지능혁명이래요. 만능지능.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아주 모든 사물 속에 인터넷 정보 센서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만능지능이다. 이게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갑시다. 이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보면요, 어떤 경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살림살이잖아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소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였잖아요.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한 경제 체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팔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요런 소유 경제 시기였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근데 지금 공유 경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소유가 아니라 접근권이에요. 접근권과 사용권. 내가 어떤 재화가 있을 때 또는 서비스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과거에는 그걸 돈을 주고 샀잖아요.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구독을 하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죠. 구독을 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근권과 사용권으로 넘어가 소유권에서 접근권과 사용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환, 대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에서 보면은 어떤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자전거, 공용 자전거 많죠. 우리 양산에도 많이 이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 시스템, 그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유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용과 접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적 산업에서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재산으로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함으로써도 가치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학교에 있어서는 오픈 액세스 저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저널에 나온 논문을 보려면 많은 돈을 주고 그걸 구독을 하거나 사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픈 액세스, 아직도 그런 저널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소유권으로 간주되는 그런 저널도 많이 있게 하면 점차적으로 오픈 액세스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공유할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떤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봤지만 지금은 그걸 내가 만들어낸 창의적 아이디어지만 그걸 공유할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 액세스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시장에도 무크라고 하는 게 도입됐죠. 무크. 그래서 대규모 공개 강좌를 통해서 아주 고급 지식도 습득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기 어려운 그런 고급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 공유 경제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공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최근에 무슨 배달의 민족 관련된 문제, 우버가 도입되느냐 마느냐 되고 택시 업계하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공유라기보다는 그 플랫폼을 소유하는 어떤 기업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아마존 같은 거 또는 중국의 알리바바, 우버, 에어비앤비, 유튜브도 그래요. 구글도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걸 소유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론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을 그 구독자들 또는 이용자들에게 나눠주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이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경제라고 그래요. 이걸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중에 일종이에요. 공유 경제 중에 일종이고 그래서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소위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있죠. 얼마 전 어제 그저께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중소기업 장관 박영선 장관이 이제 주창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는 국내 그 아이디어 박영선 장관에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나와 있던 거거든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플랫폼에서는 그것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프로토콜에서는 블록체인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비밀이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교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밀을 보장하면서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란 말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무슨 배달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배달 플랫폼이 가져가는 이익을 줄이고 그 배달 실제로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공정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독점에서 벗어나고 탈중앙이라는 거예요.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일종의 패러다임이죠. 공유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경제 과거가 패러다임은 플랫폼이었지만 지금은 프로토콜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험경제예요. 경험. 과거에는 소유였잖아요. 소유였는데 지금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여행 산업을 보자는 말이죠. 과거에는 돈을 주고
증명사진 찍고 왔잖아요. 어디 가서 언론 가서 여기서 보고 언론 보고 사진 찍고 또 딴 데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느긋하게 한 군데 앉아서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자연과 그 지역의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여행 상품을 소유한단 말이죠.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건 우리가 좀 얘기하게 될 의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 치료 성적만 갖고 따졌지만 이제는 환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치유의 경험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서비스가 아닌 경험이고요. 과거에는 기능을 소비했잖아요. 또 편익을 소비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감정과 느낌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가, 어떤 느낌을 느꼈는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생산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낮은 가격에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가치가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경쟁을 했잖아요. 개인 또는 기업, 가게, 정부 이런 경제 주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들 경쟁을 통해서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생태계 경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느냐. 이런 지식 생태를 어떤 지식 생태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자연 생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태.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 예를 들면 구글이라는 플랫폼은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애플이라고 하는 플랫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참여하잖아요. 개발자들과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고 경쟁을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잖아요. 두 개 생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또 많은 그 액터들이, 행위자들 들어가 있죠. 비교적 애플은 집중적이긴 하죠. 하지만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그 행위자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개발자들 포함해서. 또는 그 기계를 생산하는 부품 생산자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를 생산하는 삼성에서 만든 부품들이 애플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서로 그 생태계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삼성을 억눌렀을 때 삼성이 망하면은 그들이 공급해준 싼 부품을 애플이 사용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 경쟁을 하되 거기서 어떤 생태적인 그런 균형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경제 패러다임의 발전인데요. 요 표를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그 다음에 초연결혁명,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은 포함되지 않죠. 농업이니까. 어쨌든 간에 농업혁명이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왔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그 다음에 큰 변화를 몰고 왔죠. 전기기관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그죠? 철도가 나오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어떤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정보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효율이 엄청나게 극대화됐어요. 지금은 그런 효율만 극대화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혁명이다. 초연결혁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초연결 경제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연결이 이슈죠. 연결이 키워드예요. 근데 연결이 그냥 보통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이에요. 엄청난 게 크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시대는 이렇고요. 가치는 농업 경제 시대는 공동화했거든요.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산업 경제에서는 표준화해야 돼요. 똑같은 걸 찍어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시스템 만들었지만 지금은 신뢰와 경험이 중요하다. 신뢰를 잃으면 이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세계가 오겠다. 그다음에 경험이 중요하다. 실물 가치가 아니라 어떤 경험적인 추상적인 가치, 또는 추상적인 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내 몸의 가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활동 도구는 농업 시대는 철 연장이었고, 산업 시대는 기계, 디지털 경제에서는 컴퓨터였는데 지금은 커넥터예요. 연결이에요.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있다는 거죠. 척도는 농업 시대에는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다음에 산업 경제에서는 칼로리가 중요했어요. 영양이 중요했고, 디지털 경제에서는 비트로 정보의 양을 측정했잖아요. 지금은 연결 강도죠. 연결 강도, 연결 품질, 신뢰성, 네트워크 접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 표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 표를 보면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민주주의의 진화입니다. 최병 교수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차이를 설명을 해요. 민주주의는 최초의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민민주주의가 하고 지금은 자율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죠? 개인주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인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이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나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잖아요. 인민민주주의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강조하죠. 그리고 중심주의고 협동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게 반대되는 거죠. 이것과 좀 반대되는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은 지양돼서 자율과 공감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한 세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주의라고 해요. 연결주의. 그죠? 연결주의. 얼마나 접속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협동이 지향되는, 자유와 평등이 지향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두 가치를 지향해서 통합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욕구도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거의 소유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내가 가져야 된다. 뭔가를 가져야 돼. 그건 내 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재화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개 사람이라는 것은 대개 다 남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비교해보면 내가 이걸 써봤는데 이건 좀 저거에 비하면 뭐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 뭐 그러면 또 그 욕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우위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건 처음 소유 욕구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재화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는 오면 이제 사용성이에요. 사용해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든가 어떤 편리하다든가 이런 사용성 욕구가 생기죠. 그리고 최근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라면 감성. 요새 뭐 감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또는 뭐 간지라고 그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물질적인 효용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느낌의 어떤 효용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강조되고 있는 시기죠. 독특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간 게 이제 결국엔 경험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캠핑을 가고 싶다, 뭐 등산을 가고 싶다, 뭐 할 때 그게 무슨 단순히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몸을 튼튼하게 할 거야라고 하는 욕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과거 산업 사회에서는 그런 걸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북돋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그런 것이 미덕인 사회죠. 그래야 또 경제도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 경제적인 진화, 정치적인 생각의 변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의 욕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공유경제 얘기니까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협력적 공유사회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예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질서를 잡아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많은 문제가 생겨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지나친 경쟁, 또 뭐 각종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배타적인 소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소유권이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로섬 사회라는 거예요. 제로섬. 그러니까 서로 재화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란 말이죠. 나눠 가지는 과정에 있어서 경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전제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얘기했던 것이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공동 목초지를 설정한단 말이죠. 개인 소유를 있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목초지를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거기서 자기가 공동 소유니까 자기 그 가축을 풀어놓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거기는 황폐화된다라는 게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런 뭐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우리 욕구라든가 경제적인 체제, 정치 체제라는 것이 변화해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욕망의 구조조차도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경제인이 아니라 공감인이다.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인.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도 공유하고 감정도 공유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체의 규약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유무형의 처벌이 가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결국은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나눌수록 커진다. 그 가치가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피자가 한 판이 있으면 그렇게 나눠 먹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걸 나눌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로섬이 아니라 넌제로다 이거죠. 넌제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뭐 사회심리학에서 나오고 있고 진화생물학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기적 존재인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파악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를 EBS에서 지식 채널 2에서 짧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Did you lose what won't return? Did you love but never learn? The fire is out but still it burns, and no one cares, there's no one there.
you find it hard to breathe? Did you cry so much that you could barely see? In the darkness all alone, and no one cares, there's no one there. What did you see? The flares in the sky? Were you blinded by the light? Did you feel the smoke in your eyes? Did you see the sparks? Feel the hope that you are not alone, 'cause someone's out there sending out flares. Did you break but never mend? Did it hurt so much you thought it was the end? Lose your heart but don't know when, and no one cares, there's no one there. What did you see? The flares in the sky? Were you blinded by the light? Did you feel the smoke in your eyes? Did you see the sparks? Feel the hope that you are not alone, 'cause someone's out there sending out flares. Someone's out there sending out flares. Did you lose what won't return? 자, 잘 보셨나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 부분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신 것처럼 엘리너 어스트롬은 비주류 경제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는 주로 계량 경제, 미시 경제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또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런 전제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국내의 최벽은 교수라는 분도 그런 비주류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보면 여러분들은 인터넷 세대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속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근데 저같이 과거 농업 사회에 태어나서 산업 사회를 거쳐서 이제 이 디지털 쪽으로 온 사람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내 생애 기간 동안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먼저 인터넷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는 한 90년대쯤에 이제 보통 도입되죠.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이 나왔죠. 이거는 2007년인가요? 아이폰이 나온 게? 불과 이제 2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사물 인터넷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큰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그런 인터넷이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물 인터넷이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본 주제인 대중 공개 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 의료 굉장히 인터넷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물 가도 가능해요. 접속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무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 몸에 어떤 바이오센스를 붙여서 우리 몸속의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고요. 뭐 기후라든가 뭐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무슨 어떤 물질의 농도라든가 이런 거 다 측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능해요. 뭐 특정한 시기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 장소, 시간 그 구애 없이 아무 때나 연결되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각 부문별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우리 홈, 스마트 홈 나오죠. 그다음에 뭐 교육, 아까 말씀드린 무크가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플랫폼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지구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대한 그 정보들도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 교통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망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연결된다는 거죠. 개별 네트워크가 있지만 개별 네트워크가 개별에 그치지 않고 서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상호 연결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는 그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학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정치, 경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욕망의 구조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고 있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애초 최초 단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지위, 형이상학이었고 권위였어요. 그리고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인수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권위에 힘입은 성직자들이 그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초월지죠 그때는. 과학이 도입되면서부터는 이것이 형식지가 됩니다. 또는 명시지라고 그러기도 해요. implicit, explicit knowledge. 명시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형식지라고 하기도 하고 과학이고 여기는 이제 증거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해봤더니 어떻게 되든가라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보편적 지식이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평균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개별적인 현상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그 큰 흐름, 평균을 중심으로 지식의 근거를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형식지예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점차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 암묵지라고 하는 임플리시트죠. explicit, implicit.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거.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하는 인식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암묵지겠죠. 그렇지만 맨 처음부터 누구나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지만 처음 배울 때는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는 배우지만 결국은 몸에 밴 그런 지식이라는 거야. 체화된 인지라는 거야. 체화된 인지예요. 그리고 결국은 책으로 쓰거나 무슨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내 경험이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가 않아요. 평균에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말이죠. 평균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화를 초월지에서 형식지에서 지금 암묵지로 가고 있다. 암묵지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경험이라든지 무슨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암묵지가 훨씬 더 큰다. 형식지보다 암묵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엄청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학 교육만 지금 굉장히 더딘데 중고등학교까지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과거가 됐어요. 그래서 전통적 교실에서는 객관적이고 분리된 사실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 사실들을 습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외우는 거였잖아요. 지식을 외워서 그 토해내는 그런 형식의 이제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득을 하고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남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강의실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대형 강의실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을 설파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은 아까 무쿠를 얘기했잖아요. 무쿠 매시브 온라인 오픈 온라인 코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대중을 향해서 뭔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습득하는 창출해내는 의미죠. 내가 이런 강의를 듣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수업의 경험을 하고 그로부터 내가 얻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의미고 그다음에 깨달음이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 교실에서는 가르침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러닝. 우리는 누구나 러너예요. 누구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쿠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수직적 소유 사회 있죠. 지식도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내 강의를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 지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적 재산이라고 하는 게 특히 강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것들 습득해서 그걸 또 전달해 주는 건데 그걸 거기다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고 공유 사회고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소유의 영역과 그다음에 공유의 영역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소유의 영역은 줄어들고 공유의 영역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래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 얘기를 짧게 하고 마무리 짓시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3부 충격이라고 하는 이 책의 3부 대형 건물 컴플렉스. 이거는 이제 종합병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합병원이 이제 더 이상 유지가 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것. 그다음에 열려라 참깨, 이건 이제 공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식 정보, 의료 정보의 공개 이런 것이고, 그렇게 공개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보안의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것인가 하는 얘기, 이런 얘기 쭉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방된 소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끝날 겁니다. 자, 이제 대형 건물 컴플렉스, 이제 종합병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종합병원들이 메가급으로 큰 종합병원들 있죠. 빅5, 우리나라는 빅5라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큰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행위별 수가제예요. 수가 보상치기가 행위별 수가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할수록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든 안 낫든 간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고 주사를 넣고 수술을 하고 무슨 뭐 검사를 하면 그것이 다 수가에 포함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치유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행위만큼 받는 의료예요. 행위만큼 받는 의료죠. 그죠? 그러니까 시설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계도 뭐 비싼 기계도 도입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서비스로 활용하면 그 수익이 되니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 병원이 만들어진 거죠. 병원이 커질수록 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가 지금의 거대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 토펄이 주장하는 것은 가치별 수가제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치별 수가제. 이제 지금 의사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대를 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으면 수입도 없는 의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 치료를 하지 못하면은 뭐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근대 의료를 넘어오면서 행위별 수가제가 되면서 치료 결과와 관계없이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없이는 수입도 없는 구조가 돼야 되고, 성과와 경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금도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관 평가 같은 데 있어서도 환자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측정하느냐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이제 돌봄 중심이고요. 돌봄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거대 병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방 종합병원이 나온다. 안방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얼마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잠시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뭐 방문을 하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간에 그래도 그 수가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 뉴스를 방금 조금 전에 보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통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거기 오며 가면서 겪는 불편, 이런 것들도 줄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일부에서는 이게 원격 의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원격 의료죠, 일종의.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무조건 지금 의료계에서 반대만 하고 있는데, 반대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문장을 한 2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요. 원격 의료라고 하는 말로 부리든 아니면 뭐 다른 말로 부리든 간에, 공개 의료라고 부리든 간에, 그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흘러가는데 그 흐름에서 역행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주체적으로 그런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수동적으로 남이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변화해서 자기에게 맞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얘기해요. 오늘날의 종합병원은 언젠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려라 참깨 공개 플랫폼 이제 의료에서 도입돼야 된다는 거고요. 모든 의료 정보에 대해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뭐 공개 과학도 마찬가지, 공개 의료, 그러니까 무음이라고 아까 표현했었죠. 그것들이 무쿠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지식 사회에서의 얘기인데요. 어떤 논문을 썼을 때 그것이 바로 공개되는,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의 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돼. one of n과 n of one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의 의료는 뭐죠? one of n이었죠. n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나는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one of n이에요. 근데 n of one은요, 나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 내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체학 정보, 지놈, 뭐 익스포점, 뭐 프로테옴, 우리 10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무수히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 속에 무수히 많은 것. 이것들을 합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가 그렇게 해야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공개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왼쪽에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있죠. 환자 보호재단, 환자관리 보호재단. 환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질병들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환자 단체들 있잖아요. 그들이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과 협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도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에 개개인들의 그 유전자 검사 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엄청난 양으로 모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정도 규제를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줘서 모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개인 수준의 자료를 또 모아서 이걸 이제 취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임상 치료에 활용하거나 또는 뭐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이렇게 또 다시 퍼져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게 이제 암 연구에 관련된 건데요. 암 같은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 of 1이죠. 내 중에 굉장히 암에 관련된 정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암세포에서 채취한 그 유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만약 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분자부검이라는 걸 하죠, 최근에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에서 그 전이된 암세포 안에서 또 유전체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유전체라는 것은 어느 몸에 어떤 곳에 있든가 똑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암세포들 간에도 유전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빅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원 오브 n을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 걸쳐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된다면 모이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떤 개인에게 맞춤 의료가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춤 의료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치료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렇게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나게 축적을 하다 보면 보안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인권의 문제에 또 관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개인 데이터를 정보를 무슨 뭐 보험회사가 팔아넘긴 일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뭐 페이스북도 문제가 됐었죠. 영국 NHS가 이런 그 야심찬 기획을 세웠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지금 뭐 안 그래도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마케팅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그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보죠. 마케팅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의 생체 정보들이 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토폴은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의 소유권, 그 양반도 공유가 아니라 소유를 주장합니다. 개인의 소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암호를 강화하고 재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필요한 경우에 암호를 풀어 쓰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암호하고, 그래서 그 암호를 풀어서 쓰고 나서 그걸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낼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방화벽을 써야 되고 개인 클라우드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분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양반은 블록체인 기술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아마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 개인 그 생체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과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처음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병의 예측과 예방 말씀드렸죠. 지금은 상황 인식 컴퓨팅이에요.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컴퓨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one of n이죠. one of n에 이제 그 있을 수가 있고, one of n, n of 1 이 모여서 n of 70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넓이가 되고 또 깊이 이를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IoT를 통해서 센서, 이미지, 의무 기록, 임상 검사, 그다음에 우리 뭐 체학, 지노믹 프로테이밍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N 오브 1이죠. 이것이 이제 70억 명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와서 여기서부터 어떤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IBM의 왓슨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자 사검 그 부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는 장기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봤지만 이제는 그 분자를 갖고 파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암 같은 경우에도 그 암 세포가 어떤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 사인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밝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면 예방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장벽 낮추기. 이제는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싸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MRI다 뭐다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 산업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래서 병원들이 대형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점점 소형화된다는 거죠. 지금 벌써 이미 이런 포터블 초음파는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 토폴은 심장의사인데 청진기 안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걸 가지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청진을 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저건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에다가 요거를 렌즈를 붙이면 현미경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3D 컴퓨터 프린터를 가지고서 바로 이거 현미경 렌즈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불과 몇 달러 안 하는 현미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그 시장 시스템 때문에 안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전기화학 탐지기 같은 것도 가능해질 거란 말이죠. 이게 마이크로칩 같은 걸 가지고 이런 침 한 방울 해서 진단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머지않아 가능할 거라고 같아요. 그다음에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도 지금도 엄청나게 싸졌지만 더 싸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지금 이미 뭐 맥박, 혈압 이런 것들은 다 뭐 웨어러블 기기로 다 측정하고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원격 진료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뭐 넘어갑시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주문형 의료가 가능할 거다. 지금은 one of n이었잖아요. 그러면 n에 맞춰서 내가 그 진단되고 치료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N of 1이 되게 되면 나에 맞는 그런 주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형 의료가 가능해질 거고, 의학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면에서 상상 얘기하는 것이 예술과 과학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이질적 혼합물이었잖아요. 예술하고 과학하고 잘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혼합물이라고 억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결국은 데이터 과학으로 갈 것이다. 의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도 그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의료문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제 인문학은 중요합니다만 데이터 과학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혁명의 와중에 있다. 가부장적인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00년 이상 변하지 않았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은 가부장적인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수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토플은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해서 내 몸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트라이코더라고 트라이코더. 그래서 딱 되면은 벌써 진단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리적인 정보, 기후의 정보, 생물학적 정보 다 모이는 이런 것들이 뭐 얼마 전에 퀄컴인가 하는 회사에서 이걸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10,000,000인가 하는 상품을 걸고 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가 뭐 상금을 받았던 걸로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이렇게 간편하지는 아직 않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바로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개발되고 있고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의 지혜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이제 빅 인사이트로 간다. 데이터만 모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성찰이 나와야 되고 어떤 통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빅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 과거의 관습에 젖어 있어서는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 토플은 아이 메디신 갤럭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뭐 이게 이제 은하계인데 여기 뭐 의료 뭐 그다음에 행위 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자도 있고 피고용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커뮤니티 의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섞여서 은하계처럼 섞여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얘기했고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인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인용문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조셉 슈페터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죠. 이 사람은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연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자본주의는 혁신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였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역마차주의는 철도를 건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역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마차를 통해서 내가 생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철도는 나에게 적이죠. 철도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에 또는 그 관습에 과거의 그 체제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진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문제를 만든 사유 양식에 머무르는 한 그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 양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 양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땜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전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유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우리 에릭 토플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학의 파라다임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는 지금과 같은 파라다임이 아닐 것이다. 가부장적인 문화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미 그렇지 않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개는 그죠? 과거에 머물러서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미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이제 피터 드러커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죠. 그래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미래나 평화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이제 빌려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미래로 가는 길은 없다. 미래가 바로 길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뭐 과거의 그런 그 통념이라든가 과거의 관습에 젖어 있게 되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뭐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뭐 물론 과거를 한꺼번에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과거의 것들을 습득해 나가면서 또 미래를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미래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 기득권 이런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른 기회에 다른 이제 강좌 또는 그런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